Jets down 5. White launches, picked off, and it's over. Intercepted by Bynum, and the Vikings slam the door shut against the Jets.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3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Obviously, just kind of let my emotions get to me, but we're kind of playing from behind, and what I said was about throwing it deeper in the short game. I got to execute that part better, but it's the short game that we kept going to, which was working. But I felt like we needed chunk plays, and I shouted that out to kind of get everyone going, and that's emotional. That's football. I'm passionate about this game, and obviously, you don't want to get your emotions get the best of you, but. I think that's pretty much it. Like, it wasn't directed at anybody, just emotion coming out, and we kind of needed a spark.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이었던 버팔로 빌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는 빌스가 24대 10으로 완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맥 존스가 해명을 했던 것처럼 맥 존스는 이제 경기 마지막에 이제 사이드라인을 향해서 무언가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입모양을 보냈고, 그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아마도 욕설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대상은 아마 맷 패트리샤 본인들의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로서 현재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패치 오펜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번 경기 한 경기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1주차부터 2주차, 3주차 계속해서 지금 13주차 경기까지 이 페이트리어츠의 오펜스는 현재 계속해서 일관성 있지 않은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본인들의 쿼터백인 맥 존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인 맷 패트리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번 주에 이제 커리어 하이 게임을 펼치고 난 이 맥 존스는 도대체 왜 화가 났던 것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뷰에서 맥 존스는 이 버팔로 빌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오펜스를 가지고 있는 상대팀을 상대로 본인들이 이 많은 청크 플레이들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답답했다라고 밝혔어요. 먼저 이 패치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제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던 이 톰 브레디 시절의 페이트리어츠 오펜스로 이들은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작년 맥 존스가 펼쳤던 오펜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즉 언더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퍼스트 다운을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런 게임, 그리고 플레이 액션 오펜스, 그리고 때때로 상대 디펜스의 페이스에 따른 스크린 게임, 이러한 것들을 경기 초부터 활용을 했고, 결국 이것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이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를 느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스크린 패스를 받은 이 마커스 존스라는 이 디펜시브 백의 터치다운으로 경기 초반 좋은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오펜스는 그동안 이 페이트리어츠가 추구했던 이 샷건 베이스의 이 스프레드 타입의 오펜스가 아닌 언더 센터를 기반으로 한 이들의 오펜스는 바로 본인들이 추구했었던, 예전부터 보여주었던, 우리가 알던 익숙한 페이트리어츠의 오펜스였어요. 그리고 이들만의 익숙한 그런 본인들의 오펜스의 리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맥 존스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의도를 예상을 하고 게임 플랜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오펜스의 결국 균형이 깨지게 돼요. 페이스가 깨지게 됩니다. 본인들이 예상하고 기획했던 그러한 오펜스를 펼치게 될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페이트리어츠의 디펜스가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를 막지 못했어요. 버팔로 빌스가 계속해서 득점을 거두기 시작했고, 이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을 막을 수 없게 됐어요. 결국 빌스는 계속해서 득점을 빠른 페이스로 올리게 되고, 패치는 본인들이 느린 페이스로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경기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됐다는 뜻이고, 보통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는 본인들이 뭐 계획된 준비된 플레이들이 아닌 상황에 맞는 오펜스의 플레이들, 드라이브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지시하고 플레이 콜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만 맷 패트리샤는 분명 준비된 코치가 아니잖아요. 이 코치는 계속해서 디펜스에 대한 코칭을 해왔던 코치이고, 결국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오펜스 플레이 콜링을 해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스크린, 그리고 똑같은 퀵 아웃라우트 등을 통한 슬로우 페이스의 전진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의 전진이 뭐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만약 높은 컴플리션 퍼센티지를 기록하고 뭐 상대 디펜스의 실수를 유도할 수만 있다면, 뭐 상대가 아무리 뭐 빠르게 전진을 해도 우리는 우리만의 페이스대로 우리만의 뭐 타임 오브 포지션을 잡아내면서 전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페이트리어츠의 리시버들, 이들의 리시빙진은 분명 뭐 터프한 캐치를 해낼 수 있고 이러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긴 했지만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기엔 부족한 선수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짧은 패싱 게임을 통한 전진은 결국 선수들의, 리시버들의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에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 디펜스의 미스 태클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뭐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 스테판 딕스와 가브리엘 데이비스는 뭐 짧은 캐치를 상대 패치의 이 세컨더리 선수들을 제치고 미스 태클을 유발하고 계속해서 30야드, 뭐 20야드로 전진을 해냈어요. 10야드짜리 플레이들을. 그것을 페이트리어츠의 리시버들도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빌스의 디펜스는 좀처럼 실수를 잘 범하지 않았고, 결국 패치의 리시버들은 상대 수비수들을 상대로 1대1로 야드 애프터 캐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없었어요. 뭐 디보 사뮤엘, 이러한 뭐 타이리 킬, 이러한 유형의 주스 플레이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리스크는 높아요. 사이드라인 쪽으로 향한 뭐 퀵 아웃라우트, 이러한 것들, 뭐 스크린 패스도 상대 디펜스가 미리 읽어내면 태클풀 루스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플레이어. 그렇게 리스크는 높은데 리워드는 적은 그러한 플레이들이 이어졌었고, 패치는 좀처럼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이 패치 오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미들피드 공략을 위한 플레이 디자인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필드의 중간을 공략하는 것, 이 버팔로 빌스의 라인베커들, 이들이 뭐 맨 밀라노 그리고 트레메인 에드먼즈, 이러한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뭐 상대 오펜스가 이들을 상대로 공략을 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미들필드를 지속적으로 공략하지 못한다는 점은 오펜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 결국 오펜스에 있어서 가짓수, 공격의 방향성이 한정적으로 국한이 되어지고, 상대 디펜스는 더욱더 피지컬하게 사이드라인에 따라서 더욱더 피지컬하고 더욱더 공격적인 그러한 테크닉을 선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미들필드를 공략하지 못하게 되자 거기에 더해서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은 뭐 딥볼을 던져서 뭐 사이드라인 쪽이라도 우리가 좀 더 시도를 해보자 라는 것이 이어져야만 했지만, 패치는 이번 경기 보신 분들은 다 목격을 했겠지만 버팔로 빌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들의 프레셔를 패치의 오펜시브 라인들은 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맥 존스에게 프레셔가 다가왔고, 맥 존스는 포켓 안에서의 던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딥볼을 시도할 수 있는, 이 청크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현재 보존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짧은 뭐 3스텝, 5스텝 드랍백을 통한 미들필드 공략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패치의 오펜스가 시도할 수 있었던 건 계속된 숏게임. 하지만 이 숏게임도 본인들의 리시버들이 디보 사뮤엘이 아닌데, 본인들의 리시버들이 뭐 타이리 킬이 아닌데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새로운 플레이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단 말이에요. 뭐 마커스 존스라는 그 루키 선수가 뭐 48야드 터치다운을 뭐 스크린 패스로 받아서
성공을 해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유형의 뭐 깜짝 플레이들은 단 한 번 정도의 그런 디펜스의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지, 디펜스가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다시 견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플레이가 바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맷 패트리샤 감독은 더욱더 소극적인 플레이콜을 선보였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패치 오펜스의 문제는 지금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 스페셜한 선수가 없다는 점, 결국 이러한 점이 플레이의 한계성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한정된 상황 속에서 그 이상의 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오펜스 플레이 콜러의 존재, 뭐 션 페이튼이든 앤디 리드든 한정된 자원으로서 그 선수의 이상의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코치가 맷 패트리샤는 아니잖아요. 거기다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쿼터백,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단 한 주의 문제가 아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들의 오펜스에 대한 문제는 결국 일정의 타협이 필요하고 중재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명 시즌 초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계속 매주 턴오버를 저지르는 부진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이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에 대한 문제, 이 두 개는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요. 쿼터백이 이 오펜스 플레이 디자인에 대해서 잘 플레이를 못하고 있고 잘 적응을 못하고 있고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리조나 카디널스예요. 쿼터백인 카일러 머레이와 감독인 오펜스 플레이 콜러인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은 대놓고 사이드라인에서 싸우잖아요. 두 명은 지금.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는 팀에서도 현재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카디널스와는 다르게 이 패치라는 구단이니까 어느 정도의 타협이 가능하고 이 두 명이 쿼터백과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6승 6패 이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는 패치는 지금 당장 그 과정을 빨리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패치의 디펜스, 조시 알렌에게 충분히 프레셔를 주는데 성공을 했지만, 조시 알렌은 프레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스크램블링 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레드존 상황에서의 터치다운은 정말 사이드라인으로 점프 뛰면서 터치다운 성공시키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냥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선보였죠. 어쨌든 조시 알렌이 상관없이 플레이들을 메이킹하기 시작했고, 결국 스테판 딕스나 이런 리시버들을, 패치의 세컨더리는 이 민첩한 리시버들을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어했고, 결국 터치다운도 내주고 결국 페널티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현재 패치의 디펜스의 스피드로는 다시 한번 버팔로 빌스라는 팀을 잡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틸러스를 상대로 홈에서 19대 16으로 점수차로 패배한 애틀랜타 팔콘스입니다. 이 애틀랜타 팔콘스는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계속 상대팀을 상대로 이 런게임을 전진시킬 수 있는 팀이에요. 어떠한 상대든 상관없이.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러싱 게임을 보여주었지만, 역시나 이 마커스 마리오타라는 쿼터백의 패싱 게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2주 연속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인터셉션을 통해서 이 팀은 결국 패하게 됐어요. 똑같은 시나리오로 저번 주 동일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서 스미스 감독은 올 시즌 대단한 코칭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 스쿼드를 통해서 5승 8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디비전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마커스 마리오타와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리오타는 분명 선발 쿼터백 감이 아닌 선수입니다. 이건 시즌 초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었고, 결국 마리오타라는 선수의 한계 때문에 이들이 클러치 상황에서, 그리고 패싱 능력에서 굉장히 부족한 오펜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28대 19로
그린베이 패커스를 전반전에는 리드하였지만 이내 그린베이 패커스가 4쿼터에만 18득점을 거두면서 결국 또 다른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또 I still own you라는 이 애런 로저스의 그런 문장을 이겨내지 못했는데요. 먼저 시카고 베어스도 결국 같은 얘기예요. 애틀랜타 팔콘스와 같은 얘기지만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는 매 경기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경기에서도 55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 선수 정말 굉장한 선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경기와 비슷하게 연속으로 클러치 상황에서 인터셉션을 통해서 그가 아직 패서로서 진정한 쿼터백으로서의 성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는 분명 경기 전체적으로 대단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굉장한 운동선수인 것을 증명해내긴 했지만 어쨌든 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패스를 해내지 못한다면 사실 쿼터백일 필요가 없는 선수예요. 런닝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쿼터백의 모습이 필요한 저스틴 필즈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의 폼이 엄청 좋지 않더라도 시카고 베어스 정도는 충분히 잡아낸다. 우리가 너네만큼은 지지 않는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애런 로저스는 대놓고 본인 진짜 한 5야드 좀 앞에 있는 오픈 찬스 리시버를 대놓고 패스를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패커스의 전체적인 오펜스진이 이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애런 로저스를 승리로 이끄는데 충분히 도와주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버스트로 거론이 되었었던 크리스찬 왓슨은 어느덧 시즌 9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상황이며 매주 다이나믹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이번 주 가장 굉장히 의아했던 경기죠. 바로 뉴욕 제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경기인데요. 22대 27로 바이킹스가 승리를 거두는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이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을까? 정말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뉴욕 제츠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의 57번의 패싱 시도, 득점 기회 8번 중 터치다운 개수는 오직 1개, 그리고 썰드다운 16번 시도, 그리고 3번 성공, 그리고 폴스다운 5번 시도, 2번 성공. 정말 역대급 경기를 펼친 이 뉴욕 제츠의 오펜스이지 않나 싶어요. 이 경기를 보신 팬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이 경기는 뉴욕 제츠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만약 이 경기를 뉴욕 제츠가 이기지 못한다면 이게 진짜 문제 있는 팀이다. 뉴욕 제츠는 정말 안 될 팀이다 라는 것을 느꼈을 것인데 이들은 결국 승리를 하지 못했고 결국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팀이었습니다. 일단 전체 야드 486야드를 기록한 뉴욕 제츠는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287야드보다 훨씬 많은 총 야드를 전진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야드를 전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2대 27이라는 점수차로 패배를 했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썰드다운 디펜스 그리고 레드존 디펜스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만큼 뉴욕 제츠는 역대급의 레드존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정말 상대를 미네소타 바이킹스 디펜스가 굉장히 강력하고 이러한 타입의 디펜스는 아니에요. 물론 썰드다운이나 레드존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분명 일반 퍼스트다운이나 세컨드 상황보다는 더욱더 뛰어난 팀인 것은 맞지만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이 정도로 뚫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줬다면 뉴욕 제츠는 플레이오프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오펜스가 현재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들의 디펜스 그리고 이들의 스페셜팀 뉴욕 제츠는 분명 좋은 전체적인 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오펜스가 계속해서 경기 속에서 방황을 하고 본인들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들이 플레이오프 더 높은 단계에 있어서 더 터프한 디펜스, 더 강력한 탤런트를 가진 디펜스를 상대할 때 이들의 오펜스가 마이크 화이트가 조 플라코가 잭 윌슨이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뉴욕 제츠의 경우에는 486야드라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야드를 전진했던 것처럼 이들은 분명 야드 자체를, 드라이브 자체를 전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 패싱이든 그것이 러싱이든 뉴욕 제츠는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제츠는 여기서 본인들의 오펜스의 플랜을 런 게임으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패스로 가져왔어요.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이 57번의 드랍백을 가져갈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측을 했겠습니까? 이 팀은 당연히 런 게임을 토대로 굴러가고 그 런 게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이 받으면서 그것이 팀에 의한 승리여야 되지 쿼터백에 의한 승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경기였어요. 그렇지만 뭐 뉴욕 제츠 그리고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마이클 라플라 코치가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오펜스 게임 플랜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패한 게임 플랜이었고, 또 레드존 상황에서도 뭐 브렉스턴 베리오스라는 올프로 펀트 리터너, 이 리터너를 계속해서 뭐 제스윕 그리고 뭐 스크린 패스 뭐 아니면 옵션 라우트를 통해서 뭐 상대를 속이고 마지막 그 폴스 다운에서의 뭐 드랍 패스 등 이 베리오스라는 리시버를 계속해서 기용하면서 이 선수가 가진 강점은 다른 이 리터너로서의 강점을 가진 선수, 그리고 오픈필드에 있어서 빠른 스피드와 스페이싱을 통한 그러한 야드 애프터 캐치 창출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굳이 레드존에서 기용을 하고 기용할 필요가 없는 더 좋은 리시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퍼스널 운용이나 플레이콜적인 부분, 그리고 이들의 전체적인 오펜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마이클 라플라 코치가 바이킹스를 상대로 조금 미스를 해낸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뭐 바이킹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경기를 잡아냈고, 사실 바이킹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모두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뉴욕 제츠, 최근에 이 바이킹스라는 팀을 상대한 팀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물론 그 한 끗 차이가 결국 실력의 차이고, 바이킹스가 단순히 운이 아닌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뉴욕 제츠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오펜스는 뭐 저스틴 제퍼슨이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하였고, 또 너무나도 많은 펀트를 찼어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리드를 잡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오펜스는 계속해서 뭐 3&out 펀트, 뭐 4&out 펀트, 계속해서 뉴욕 제츠라는 팀의 오펜스에게 있어서 역전의 기회를 떠넘겨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을 믿지 못하는 이유겠고, 결국 본인들의 오펜스가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숙제입니다. 다음은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경기였죠. 이 잭슨빌 제기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기는 14대 40으로 라이온스의 완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잭슨빌은 또 한 번 뭐 저번 주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강팀을 잡아내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뭐 공수 라인 싸움에서 완벽히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기복이 심한 팀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경기였습니다.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정말 이 뭐 디펜스든 오펜스든 정말 압도적인 이 댄 캠벨 감독 체제 하에서 가장 완벽한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싶고요.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이 거의 MVP급 활약을 펼쳤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온스는 어쨌든 최근 5경기 중에 4승을 거두고 있어요. 이들이 만약 시즌 초에 아쉽게 패했던 그러한 경기들에서 이 댄 캠벨 감독이 잘 경기를 매니지먼트 했다면 와일드카드 진출에 지금 충분히 논의를 했을 정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터프한 팀임을 증명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이러한 오펜스 스킴, 뭐 런게임에서 파생되는 그런 스킴들은 정말 막아내기가 힘들어 보여요. 다음 이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휴스턴 텍산스와의 대결은 27대 14로 드셔나슨의 이 클리브랜드 첫 경기는
뭐 큰 승리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정말 드셔나슨의 첫 데뷔전 자체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드셔나슨의 그 판단력, 인터셉션 장면을 보면 정말 상대 수비수의 가슴팍에 완벽히 인터셉션을 꽂아 넣었고, 드셔나슨의 패스 22번의 패싱 드랍백이 나왔는데 정말 모든 패스들이 거의 땅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칠 정도로 언더스로우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정말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갓 대학을 나온 루키들보다도 형편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퍼포먼스였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진짜 이 드셔나슨이 단순히 뭐 거진 2년 만에 컴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뭐 경기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라고 뭐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걱정을 해야 될까? 현재 뭐 그런 좀 머리 아픈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27점을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거두긴 했지만 이 터치다운은 다 뭐 스페셜팀 그리고 디펜스에 의한 터치다운이었어요. 결국 브라운스의 오펜스가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드셔나슨이라는 쿼터백이 좋은 활약을 이제 본인의 폼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반면 휴스턴 텍산스는 리그에서 가장 먼저 지금 10패를 기록했습니다. 1승 10패 1무의 현재 성적인데 사실 답이 없어요. 이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내년 시즌 뭐 드래프트 픽이 얼마나 있든 뭐가 있든 뭐 본인들의 뭐 셀러리 캡이 뭐 비든 상관없습니다. 이 휴스턴 텍산스라는 구단은 그냥 방향성을 잃은 구단이에요. 이 팀이 작년 데이비드 큘리라는 이제 감독을 선임하고 4승 13패 의외의 시즌 막반기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들은 뭐 본인들이 뭐 자신 있어 해서 뭐 해고되었던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을 뭐 다시 감독으로 추세우자 해서 뭐 데이비드 큘리 감독을 해고하고 뭐 그랬지만 결국 뭐 본인들의 팀 사정에 대해서 감독들은 다 끌려하지 않았고 결국 러비 스미스라는 실패한 전 감독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비 스미스가 이끌고 있는 현재 휴스턴 텍산스는 답이 없어요. 오펜스든 디펜스든 정말 그냥 최약체라고 평가받고 있고, 그렇다고 이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 뭐 젊은 선수들의 등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없어요. 루키 런닝백이 뭐 데미안 피어스를 제외하면은 이 팀에서 현재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뭐 작년 시즌보다 더욱더 퇴보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다 라는 것이 표현이 딱 어울리는 팀인 휴스턴 텍산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뭐 9대 10이라는 점수차처럼 굉장히 뭐 오펜스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저조했던 양팀 간의 경기였고요. 사실 경기 초반에 라마 잭슨이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백업 쿼터백인 타일러 헌트리가 경기를 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그냥 살펴보면 사실 딱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팀에게 있어서 과연 패싱 게임은 어디 간 건가? 패싱 게임이 아예 실종된 상황이에요. 단순히 라마 잭슨이 있든 없든 뭐 타일러 헌틀리라는 백업 쿼터백이 나오든 뭐 안 나오든 레이븐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현재 과연 패싱 게임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인 그렉 로만 코치가 뭐 이번 주말에 루머가 있었죠. 그 짐 하보 감독과 같이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코칭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렉 로만 코치가 이 스탠퍼드 대학에 있어서 새로운 감독 후보로 굉장히 올라와 있다, 이러한 루머가 들렸어요. 사실 이 루머를 듣고 나서 든 생각은 어쩌면 이 루머는 그리고 이 기회는 정말 레이븐스라는 프랜차이즈 전체를 바꿔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펜스 플레이 콜러한테 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 감독직이 실제로 제의가 온다면 저는 무조건 감독직을 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예, 돈, 이러한 차이가, 질적 차이가 굉장히 큰 수준이기 때문에요. 결국 만약 그렉 로만 코치가 정말 이제 대학의 감독으로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을 떠나게 된다면 레이븐스라는 팀은 이제 본인들의 정체된 오펜스에서 새롭게 본인들의 오펜스를 재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렉 로만 코치의 그 위주였던 이 쿼터벨 러싱 옵션, 이 오펜스는 분명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플레이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명코치인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패싱 게임에서의 그의 디자인은 정말 좋지 않았고 결국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오펜스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 부족한 코치였어요. 라마 잭슨이라는 선수의 단순한 러싱 능력뿐만이 아닌 패싱 능력을 같이 발전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코치로서는 그렉 로만 코치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 코치였습니다. 물론 일부 팬분들이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좋다. 결국 패싱 게임을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그렉 로만이라는 코치가 떠난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라마 잭슨과 이들의 러싱 옵션 오펜스,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의 오펜스 전체에 대한 팀 컬러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고수해봤자 굉장히 힘든 오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고 플레이오프 단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4년 동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당연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뭐 그렉 로만 코치 때문에 이 코치가 떠나서 본인들의 뭐 그런 러싱 그런 옵션 오펜스가 뭐 위력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 걱정하기 전에 다른 팀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달릴 수 있는 쿼터백,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젤런 헐츠, 그리고 뭐 애틀랜타 팔콘스의 마커스 마리오타, 그리고 뭐 시카고 베어스의 저스틴 필즈, 이러한 선수들이 펼치고 있는 그들 시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이 팀들의 오펜스를 한번 보세요. 이들의 쿼터백들은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효율적인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오펜스의 안에서 그들은 플레이를 하고 있고 젤런 헐츠는 뭐 오펜스의 탤런트 자체가 뛰어나죠. 리시버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은 매우 강력하고요. 그 속에서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을 정말 포켓 패서로서만 젤런 헐츠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번 주에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마커스 마리오타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오타는 이번 시즌 굉장히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율로 언더센터 그리고 플레이 액션 쿼터백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듀얼 스랙 쿼터백은 샷건에 있어야 된다. 뭐 피스톨 포메이션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강박관념이 없이 마리오타는 아서 스미스 감독은 오케이 언더센터 해. 오케이 뭐 그냥 플레이 액션만 해. 너에게 최대한의 효율성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패싱 드랍백을 우리가 선사할게. 이러한 오펜스 시스템을 쿼터백들에게 만들어 주었어요. 즉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뭐 깨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팀들이 현재 이 달릴 수 있는 쿼터백을 통해서 어떠한 오펜스를 보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본인들도 차용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너무나도 리그에 많은 팀들이 그러한 이 러싱 쿼터백을 더욱더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패싱 게임을 이들을 통해서 창출해내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라마 잭슨은 뭐 젤런 헐츠보다 마커스 마리오타보다 저스틴 필즈보다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라마 잭슨은 MVP 출신의 쿼터백이에요. 분명 레이븐스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렉 로만 코치와 이제 함께한다.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좀 결별해야 될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이제 러싱 쿼터백이 있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죠. 이글스는 타이탄스를 상대로 10대 35 굉장히 큰 점수차로 이기는데 성공했는데요. 일단 경기 자체는 이제 AJ 브라운의 친정팀 컴백 경기죠. 뭐 컴백은 아니고 그냥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긴 했지만 AJ 브라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진짜 왜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 리시버를 위해서 뭐 드래프트 픽을 투자했고 왜 막대한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테네시 타이탄스에게 있어서 AJ 브라운이라는 리시버가 있었더라면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어쨌든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은 뭐 픽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분명 리그 최고의 런 디펜스를 가진 팀이에요. 이글스도 리그 최고의 뭐 러싱 오펜스를 가진 팀이긴 했지만 이날 이글스는 뭐 평균 러싱 레어드가 2.8밖에 되질 않는 본인들의 러싱 게임을 확실히 타이탄스가 잘 막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의 팀이라면 이렇게 러싱이 잘 풀리지 않고 이 타이탄스의 디펜스의 터프함에 압도되기 시작하면은 테네시 타이탄스란 팀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돼요. 결국 뭐 패싱 게임, 샷건 게임, 그러면 타이탄스는 이들의 포맨 러쉬를 통해서 충분히 상대방을 쿼터백을 압박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뭐 상대의 오펜스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다른 팀과 다른 이유는 이들은 러싱만 할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러싱은 분명히 이들의 강점입니다. 뭐 젤런 헐츠나 이들의 로테이션 러닝백을 통한 이들의 러싱 게임 분명히 강력해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러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패싱도 가능한 팀입니다. 이들이 왜 슈퍼볼 컨텐더로 현재 평가받는지를 완벽히 보여주었는데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단순히 달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발전한 젤런 헐츠는 포켓 패서로서도 완벽한 퍼포먼스, 뭐 39번의 패싱 시도 중에 29번을 성공시키고 380야드를 전진시키는 굉장한 활약을 펼쳤어요. 즉 이글스라는 팀은 하나가 안 된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팀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가 안 될 시에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에서 또 다른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에요. 본인들의 이 승리 패턴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팀이라는 뜻입니다. 이글스, 뭐 타이탄스는 분명히 강력하고 터프하고 매주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글스 또한 굉장히 터프한 팀이고 그리고 타이탄스보다 양 라인에서 더욱더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팀이고 그렇기에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도 본인만의 그런 게임 플랜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 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고 테네시 타이탄스는 진짜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자랑하던 그런 프레셔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 뭐 혹자는 슈퍼볼 매치업이 아니냐,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을 드렸죠. 이 경기는 17대 33으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완승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사실 경기의 첫 플레이, 투아가 던진 그 슬랜트 패스를 75야드짜리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낸 뭐 트렌트 셜필드라는 리시버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여서 설마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펜스의 스피드를 못 쫓아가는 걸까라고 의심을 했었지만 결국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오히려 초반에 한 방 먹음으로써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이후로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펜스를 완벽하게 막는 데 성공을 했어요. 먼저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투아가 뭐 올 시즌 MVP급이다 뭐 이런 말을 안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좋아요. 물론 저도 뭐 투아의 안티는 아닙니다. 안티는 아니지만 이 선수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경기에 있었어요. 투아라는 쿼터백이 이 나이너스를 상대로 펼친 퍼포먼스, 첫 플레이 간단한 10야드짜리의 패스를 리시버가 본인의 발로서 75야드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터치다운 장면, 타이릭 힐 완벽한 세퍼레이션, 타이릭 힐의 완벽한 스피드를 통해서 그냥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고 투아는 공을 던졌고 그것이 터치다운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두 플레이를 제외하면 돌핀스의 오펜스에게 있어서 이 투아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이번 주 도대체 이루어낸 것이 무언가요? 투아는 계속해서 이 오픈 찬스들을 놓쳤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를 이겨내지 못하였고, 그 상황에서 패트릭 마홈스나 조시 알렌이나 뭐 조버로우나 저스틴 허버트나 이렇게 본인 동타임 때의 엄청난 쿼터백들이 뭐 프레셔를 지리기고 뭐 본인들의 발로서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뭐 굉장히 아슬아슬한 뭐 매지션 패스를 던지고 이러한 모습을 투아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정말 타이리ಕ್ 힐이라는 리시버를 만약 이 경기에서 뺐더라면 돌핀스는 진짜 단 한 점도 점수를 못 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투아는 엉망의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아라는 쿼터백이 만약 상대팀의 디펜스가 뛰어나고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디펜스를 만났을 때, 그리고 뭐 1월이나 2월에 뭐 굉장히 추운 상대팀의 원정 경기에 갔을 때 이 쿼터백이 과연 뭐 완벽히 뭐 MVP급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투아는 본인에게 있는 이러한 의문을 털어내지 못하였고, 아직도 이 본인의 씌어진 의문은 시즌 끝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뭐 지미 갈라폴로가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고, 그렇게 올 시즌 이제 드래프트 픽 7라운드 마지막 픽인 이 브록 퍼디가 나왔어요. 하지만 퍼디는 투아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펼쳤죠. 뭐 프레셔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가 진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수비수들 사이로 완벽한 패스를 던지기도 하였고, 어쨌든 나이너스의 현재 오펜스 탤런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러한 오펜스진을 잘 완급 조절을 하면서 잘 이용해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 현재의 나이너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오펜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쿼터백이 아니다. 그냥 이들은 막강하다. 그 자체로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돌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죠. 본인들의 이 오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불안 요소는 오펜시브 라인이고, 이 부상에 빠진 오펜시브 라인의 상대는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가진 나이너스였고, 이 매치업은 분명히 미스 매치업이 맞았었고요. 또한 이들의 뭐 브래들리 첩을 트레이드로 영입한 뭐 디펜스, 돌핀스가 맨 커버리지를 할 때마다 나이너스는 뭐 리시버들이 상대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렇다고 존 커버리지를 사용하면 뭔가 돌핀스는 본인들만의 그런 팀 컬러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뭔가 디펜스도 현재 애매한 상황이고요. 돌핀스 입장에서는 남은 뭐 원정 경기든 디비전 경기든 본인들이 진정한 슈퍼볼 컨텐더임을 증명해내는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뭐 나이너스의 경우에 완벽히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브록 퍼디라는 이 루키 쿼터백이 또 다음 경기 어떤 기복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 뭐 트레이 랜스, 지미 갈라폴로 계속해서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 부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보다 최근 불쌍한 팀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쉬웠던 뭐 시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터스에서 이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이 방출을 당하였고, 베이커 메이필드를 나이너스가 데려오면 안 되냐 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솔직히 올 시즌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브록 퍼디보다도 못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PJ 워커보다도 못하고요. 리그 최악의 쿼터백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뭐 오펜시브 라인의 문제였다, 아니면 오펜스 스킴에 대한 문제였다, 뭐 베이커 메이필드 본인이 아닌 다른 이유를 핑계로 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이 지난 뭐 6경기 선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경기력은 사실 영입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는 나이너스가 뭐 조시 존슨이라는 베테랑 쿼터백을 데려온 것은 그냥 괜찮은 무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베이커 메이필드 같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더욱더 경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리그긴 하지만 그래도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데려옴으로써 혹시 뭐 브록 퍼디가 뭐 부진을 한다면 뭐 조시 존슨을 때때로 내보내면서 뭐 카일 셰나한 감독이 잘 그런 것은 조절하기 때문에 좋은 영입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LA 차저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인데요. 레이더스는 20대 27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3연승을 현재 거두고 있는데, 레이더스는 분명 이제야 본인들의 방향성을 찾은 것 같아요. 이 디반테 아담스라는 리시버를 최근에 굉장히 활용하면서 굉장한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고,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은 이미 시즌 초부터 이 조시 제이콥스라는 최고의 리그 런닝백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들의 오펜스가 뭐 러싱 게임이든 패싱 게임이든 이제서야 잘 맞물리는 느낌이고요. 또 디펜스에서도 챈들러 존스라는 엣지 러셔가 3개의 색을 기록을 했어요. 결국 이들에게 뭐 챈들러 존스에게 장기 계약을 주고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결국 맥스 크로스비와 함께 본인 이 레이더스의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를 충분히 유도해내라 라는 임무를 이제 챈들러 존스가 좋은 폼을 이끌어 오면서 시즌의 중반에 와서야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내고 있는 레이더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헌터 램프로 그리고 뭐 데런 월러 이 본인 팀의 슈퍼스타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 싶어요. 반면 패배한 LA 차저스의 경우엔 뭐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하기도 지칩니다. 뭐 디펜시브 구루이자 오프 시즌에 $20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돈을 디펜스에게 투자를 했지만 LA 차저스는 리그 최악의 디펜스 퍼포먼스를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상대로도 뭐 조시 제이콥스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뭐 150 러싱 야드를 그냥 기록하는 그런 디펜스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디펜스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 오펜스에서는 계속해서 무지성으로 굿포릿을 시도했다가 그것이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도대체 이 팀에 있어서 왜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LA 차저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 체제 하에서 이들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그 최고의 어깨, 강견이라고 불리는 저스틴 허버트는 리그에서 가장 짧은 패스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칭 뭐 디펜스 천재다, 뭐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감독은 디펜스에 얼마를 투자하든 망치고 있고, 그리고 뭐 무지성 고퍼릿으로 경기를 계속해서 패배로 이끌어내고 있고요. 무언가 액션이 필요한 LA 차저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뭐 4쿼터에만 이제 33득점을 올리면서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19대 54라는 어마어마한 점수차로 승리를 거둔 카우보이스. 카우보이스는 사실 뭐 4쿼터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디펜스, 런게임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인디애나 콜츠는 당연히 맷 라이언이라는 쿼터백을 통해서는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이겨낼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은 4쿼터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카우보이스는 뭐 대량 득점을 거두는 결과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지금의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진짜 이 NFC에서 과연 이 팀을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라는 현재 의문이 들고 있어요.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분명 뛰어난 팀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그들의 쿼터백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러싱 게임을 과연 그들의 디펜스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까?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현재 가장 완성적인 그런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NFC
디비전의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 리매치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결국 벵갈스가 승리를 또 거두었죠. 이 조버로우라는 쿼터백은 칩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굉장한 기록인데 일단 신시내티 벵갈스는 현재 시즌 초에 부진을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딛고서 작년 슈퍼볼을 진출했던 그 모습을 분명히 되찾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뭐 조버로우는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조금의 발전을 거두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어요. 먼저 이 경기는 사실 서로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경기예요. 양팀 모두 펀트를 단 한 번씩만 쳤었고 이들의 오펜스를 서로 막는 데는 불가능했습니다. 뭐 패트릭 마홈스나 조버로우나 모두 대단한 경기를 펼쳤고 이들의 오펜스는 정말 대단한 수준이니까요. 단지 이 경기가 신시내티 벵갈스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정적인 트래비스 켈시의 펌블이 있었기 때문에 벵갈스 입장에서는 그 턴오버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결국 이 펌블을 통해서 신시내티 벵갈스는 4쿼터에 22번의 플레이를 선보이게 되었고 칩스는 12번의 플레이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막을 수 없고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클러치 능력을 가진 두 쿼터백을 가진 팀들의 승자는 결국 4쿼터에 누가 더 많이 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시내티 벵갈스가 승리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이 켈시의 펌블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벵갈스의 오펜스는 이들을 살펴봤을 때 작년보다 더욱더 뛰어난 경기 내용을 보여줬어요. 일단 작년에 뭐 정규 시즌이나 뭐 플레이오프나 이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이 보여준 플레이들은 결국 본인들의 리시버, 뭐 자말 체이스든 티 히긴스든 이러한 리시버들의 1대1 딥볼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칩스를 무너뜨렸다면 이번 경기 신시내티 벵갈스는 뭐 체크다운 패스, 뭐 숏패싱 컨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본인들의 오펜스를 드라이브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오펜스를 펼쳤어요. 그리고 칩스는 이러한 유형의 오펜스를 막아내지 못하였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뭐 조믹슨이라는 본인들의 벨카우 런닝백 없이 이 사마제 피라인이라는 이 런닝백이 최근 패싱 게임에서의 활약을 모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결국 조믹슨이 만약 더 돌아온다면 이들의 오펜스가 더욱더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시내티 벵갈스는 결국 본인들의 이 디펜시브 라인의 4맨 러쉬를 통해서 캔자스시티 칩스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기를 통해 얻어냈고 이 뭐 마지막 드라이브 뭐 필드골 실패로 끝난 그 드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서드 다운까지 벵갈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정말 압도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에 패트릭 마홈스는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 결국 필드골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칩스의 오펜스 또한 뭐 굉장한 마홈스가 굉장한 플레이들을 펼치고 또 레드존 상황에서도 뭐 이 런닝백에 가로지르는 그런 뭐 컨셉, 패싱 컨셉을 통해서 뭐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칩스의 불안 요소가 터졌어요. 칩스는 분명 좋은 러싱 그런 오펜시브 라인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패싱 블락 측면에서는 분명 이번 정규 시즌 무언가 아슬아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결국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 D라인을 상대로 본인들의 O라인이 고전을 하였고 결국 패트릭 마홈스한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칩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 단순히 이들이 슈퍼볼에서 이 템파베이 벅스의 뭐 포맨 러시에 졌다 그런 것을 떠나서 칩스가 앞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팀들 뭐 버팔로 빌스 그리고 뭐 신시내티 벵갈스,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어쩌면 뭐 뉴욕 제츠 이러한 팀들은
모두 포맨 러쉬가 가능한 팀들이에요. 굉장히 막강한 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칩스는 앞으로 이 상대 포맨 러쉬 상황에서 본인들이 밀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카운터 펀치를 먹여야 할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패트릭 마홈스를 지키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칩스는 그것만 알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13주차 경기들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이번 13주차 경기는 뭐 플레이오프 레벨의 매치업이 굉장히 많았던 주였습니다. 그만큼 각 팀들은 본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 그리고 본인들의 충분한 강점, 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잘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은 정규 시즌 동안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더욱더 강화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안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14주차 픽 에피소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릴 수가 없고요. 저는 14주차 리액션 때 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